지혜로운 며느리와 수수께끼. 옛날 아주 먼 옛날 첩첩산 중 맑은 물이 흐르는 어느 고을에 김진사라고 불리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살며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에 닿을 만큼 가득 쌓여 있었고, 그가 가진 농과 밭은 어찌나 넓은지 마을 입구에서부터 산기슭까지 밟는 땅이 모두 김진사의 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거나 큰 덕을 쌓았기에 이토록 큰 복을 누리는 것이라며 부러워해 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남부러울 것 하나 없어 보이는 김진사에게는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깊은 근심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아들 때문이었습니다. 김진사의 아들은 심성이 곱고 착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지만, 안타깝게도 사리 분별이 어둡고 셈이 느려 남들에게 속임수를 당하기 일쑤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은 장에 나가 비단 장수에게 속아 낡은 무명천을 비단값에 사오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지나가는 보찜 장수의 꿰매에 넘어가 멀쩡한 소를 내주고 병든 강아지 한 마리를 품에 안고 돌아오기도 했으니, 이를 지켜보는 김진사의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가 숯검정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이 눈을 감고 나면 이 많은 재산을 아들이 지키기는커녕 사기꾼들에게 홀랑 다 빼앗기고 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여겨 탄식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진사는 무릎을 탁 치며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들의 모자람을 채워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며느리를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조금 어수룩하더라도 집안의 안주인이 야무지고 지혜롭다면 가문이 재산을 지키고 대를 이어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지요. 김진사는 그 길로 고을에서 내로라 하는 중매쟁이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얼굴이 예쁘거나 가문이 번드르르한 것은 다 소용없고, 오로지 지혜와 슬기가 뛰어난 처자라야 내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다며 엄포를 놓았던 것입니다. 김진사의 까다로운 조건이 소문으로 퍼지자 내노라 하는 양반가에서 혼담이 들어왔지만, 김진사의 성에 차는 처자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중매쟁이가 추천한 교수들은 바느질 솜씨가 좋거나 음식 솜씨가 빼어날지는 몰라도 김진사가 툭 던지는 어려운 질문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거나 엉뚱한 대답을 늘어놓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계절이 2번이나 바뀌도록 며느리감을 구하지 못해 김진사의 주름살이 날로 깊어가던 즈음, 이웃 마을에 사는 박선비라는 몰락한 양반의 외동딸이 남다른 촌명함으로 소문이 자자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박선비의 딸은 비록 가세가 기울어 비단옷 대신 무명옷을 입고 지냈지만, 어릴 적부터 서책 읽기를 즐겨하여 모르는 것이 없고, 이웃들이 곤란한 일을 겪을 때마다 기막힌 묘안을 내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신통방통한 처자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박선비의 집을 찾아간 김진사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처자에게 뜬금없는 수수께끼를 하나 던졌습니다. 아가, 내가 지금 목이 몹시 마른데 물은 무리로되 젖지 않는 물을 한 그릇 가져올 수 있겠느냐. 김진사의 엉뚱한 주문에 박선비 부부는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으나, 부엌에 있던 딸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가 싶더니 이내 방긋 웃으며 밖으로 나가 잘 익은 수박 한 통을 쩍 갈라 쟁반에 담아내오는 것이었습니다. 수박의 붉은 속살은 물기가 가득하여 목을 축여주지만 겉은 단단하여 손을 적시지 않으니 이것이야말로 젖지 않는 물이 아니겠습니까? 처자의 재치 있는 행동에 김진사는 무릎을 치며 감탄했고, 그 자리에서 박선비에게 큰 절을 올리며 사돈을 맺자고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마침내 김진사의 집에는 잔치가 벌어졌고 어수룩한 신랑과 지혜로운 신부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혼례식이 치러지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신랑이 절을 2번 해야 할 자리에서 3번을 하고 술잔을 받을 때 손을 떠는 모습을 보며 혀를 찼지만 신부는 시종일관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고 침착하게 신랑을 챙겨 식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첫날 밤을 보내고 이튿날 아침이 밝아오자 김진사는 새 며느리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갓 시집 온 며느리가 무난 인사를 올리려고 절을 하려 하자 김진사는 손을 들어 막으며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내 절을 받기 전에 내가 꼭 풀어야 할 문제가 하나 있다. 나는 너를 며느리로 들였지만 내가 진정 우리 집안을 이끌어갈 지혜가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곳간 열쇠를 맡길 수가 없구나. 며느리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조신하게 앉아 시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김진사는 헛기침을 1번 크게 하고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1장을 꺼내 며느리 앞에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너에게 3가지 수수께끼를 낼 것이다. 이 3가지를 모두 명쾌하게 풀어낸다면 너를 진정한 내 며느리로 인정하고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맡길 것이나 만약 하나라도 풀지 못한다면 너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보통의 며느리라면 시아버지의 서슬 퍼런 불호령에 눈물을 흘리거나 겁을 먹었겠지만 박선비의 딸인 이 며느리는 오히려 눈을 반짝이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부족한 저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면 성심을 다해 풀어보겠습니다. 며느리의 당차고 침착한 태도에 김진사는 내심 흡족해하며 1번째 문제를 냈습니다. 자, 1번째 문제는 이것이다. 오늘 점심상에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담겨 있되 시끄럽지 않은 반찬과 세상의 모든 색이 담겨 있되 눈이 부시지 않은 밥을 지어 올리거라. 밥과 반찬의 소리와 색을 담아오라니 곁에서 듣고 있던 김진사의 아들은 그게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냐며 눈만 껌뻑거렸고 하인들조차 수군거리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부엌으로 물러갔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간 며느리는 쌀독을 열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담겨 있다는 것은 만물이 깨어나는 소리, 즉 생명의 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시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그 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한다는 뜻일 게다. 며느리는 부엌 한 구석에 놓인 갖가지 나물들과 재료들을 바라보며 시아버지가 낸 수수께끼의 깊은 뜻을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김진사가 사랑방에 앉아 며느리가 가져올 밥상을 기다리고 있는데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며느리가 소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소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그릇과 맑은 국 한 그릇, 그리고 정갈하게 담긴 반찬 한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밥상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밥그릇 안에는 하얀 쌀밥 대신 오색 빛깔이 영롱하게 감도는 밥이 담겨 있었고 반찬 그릇에는 바삭하게 튀겨진 누룽지와 각종 채소가 버무려져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의아한 눈빛으로 며느리를 쳐다보자 며느리는 조용히 입을 열어 밥상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이 밥은 오곡밥입니다. 붉은 팥, 노란 조, 검은 콩, 푸른 나물, 그리고 흰 쌀이 어우러져 있으니 세상의 모든 색이 담겨 있으나 서로 섞여 은은한 빛을 내니 눈이 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반찬은 누룽지 탕수입니다. 누룽지가 입안에서 바사삭 부서지는 소리는 마치 비가 내리는 소리나 낙엽이 밟히는 소리 같고
그 안에 들어간 갖가지 재료들이 어우러져 나는 맛의 소리는 세상 만물의 조화를 의미하니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담겨 있대 시끄럽지 않은 반찬이 아니겠습니까? 며느리의 명쾌한 해석을 들은 김진사는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억지 부리는 것 같으면서도 이치에 딱 들어맞는 설명에 김진사는 속으로 감탄을 금치 못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오곡밥의 구수한 맛과 누룽지의 고소한 식감이 입안에 퍼지자 김진사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가볍게 통과한 며느리를 보며 김진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상을 물릴 때 김진사는 비장한 표정으로 두 번째 문제를 던졌습니다. 첫 번째는 제법이었다만 이번에는 그리 쉽지 않을 게다. 오늘 저녁이 되기 전까지 나에게 옷을 한 벌 지어오너라. 단 그 옷은 비단도 아니고 무명도 아니어야 하며 가위질도 하지 않고 바느질도 하지 않은 옷이어야 한다. 또한 그 옷은 입으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야 하느니라. 이 말을 들은 며느리의 손끝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천을 쓰지 않고 가위와 바늘도 없이 옷을 만들라니 이는 며느리의 손재주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을 시켜 길을 꺾으려는 심산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곁에 있던 아들은 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억지에 화를 내며 며느리 편을 들려 했지만 며느리는 눈짓으로 남편을 말리고는 차분하게 인사를 올리고 방을 나섰습니다. 방을 나온 며느리는 마당의 핀 꽃들을 바라보며 깊은 시름에 잠겼지만 이내 눈빛을 반짝이며 무언가 결심한 듯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며느리는 하인들에게 산으로 가서 칡덩굴과 당나무 껍질을 있는 대로 구해오라 일렀고 자신은 광으로 들어가 오래된 배틀의 먼지를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저녁놀이 붉게 물들 무렵 김진사는 사랑방 문을 열어놓고 며느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불가능한 옷을 만들어 올 수 있을지 아니면 울면서 못하겠다고 빌러올지 김진사는 내심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문 밖을 주시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며느리가 보자기 하나를 소중하게 안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보다는 당당함이 묻어 있었고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김진사 앞에 다소곳이 앉은 며느리는 보자기를 풀어 그 안에 든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옷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으나 천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친 듯 하면서도 부드러운 질감을 가진 그 옷은 당나무 껍질과 칡줄기를 꼬아 엮어 만든 것으로 가위로 자른 흔적도 바늘로 꿰맨 자국도 없이 오로지 손으로 엮고 매듭을 지어 만든 정교한 작품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놀란 눈으로 옷을 바라보는 시아버지에게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아버님, 이것은 당나무와 칡을 손으로 일일이 엮어 만든 등걸이입니다. 천을 쓰지 않았으니 비단도 무명도 아니요. 손으로 엮어 만들었으니 가위질도 바느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옷은 통풍이 잘 되어 여름에는 시원하고 거친 섬유가 체온을 잡아주어 겨울에는 더 씹으면 따뜻하니 춥지도 덥지도 않은 옷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진사는 며느리가 내민 옷을 들어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투박해 보이지만 곳곳에 며느리의 정성과 지혜가 스며든 그 옷은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옷을 만지작거리며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 기계와 지혜라면 내 아들과 집안을 맡겨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으나 김진사는 마지막으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를 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마지막 관문이야말로 며느리의 지혜뿐만 아니라 배포까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최고의 난제가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김진사는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잡고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내 재주가 참으로 비상하구나. 허나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너는 시장에 나가서 이것을 구해오너라. 내 너에게 엽전 성냥을 줄 터이니 하나로는 이 집의 마당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을 사오고 다른 하나로는 방 안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을 사오고 나머지 하나로는 우리 식구들의 배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것을 사오너라. 만약 엽전 성냥으로 이 모든 것을 해내지 못한다면 오늘 지은 그 옷을 입고 이 집을 나가야 할 것이다. 엽전 성냥이라니 쌀 한 대 사기도 빠듯한 적은 돈으로 마당과 방 그리고 식구들의 배를 채우라니 이는 누가 들어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번에도 당황하지 않고 시아버지가 건네주는 엽전 새잎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김진사를 바라보며 깊은 절을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엽전 새잎을 손에 꼭 쥐고 깊은 생각에 잠겼고 창밖에는 둥근 보름달만이 휘영청 밝아 며느리의 깊은 고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며느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채비를 마쳤습니다. 간밤에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으나 며느리의 눈빛만은 새벽별처럼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사랑방 문을 조금 열어놓고 며느리가 시장으로 향하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저 아이가 엽전 새잎으로 그 어려운 숙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김진사의 마음 한편에는 걱정이 자리 잡았지만 지난 두 번의 문제에서 보여준 며느리의 비상한 재주를 믿어보고 싶은 마음 또한 컸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서자 아들이 헐레벌떡 뛰어와 아버지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색시 내쫓으려고 그러시는 거지요. 엽전 성냥으로 어떻게 마당을 채우고 방을 채우고 배를 채운단 말입니까? 제발 그만하세요. 아들이 울먹이며 사정했지만 김진사는 짐짓 엄한 표정으로 아들을 꾸짖어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아 사랑방을 서성이며 며느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편 시장에 도착한 며느리는 엽전 새잎을 손에 꼭 쥐고 장터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시끌벅적한 장터에는 갖가지 물건들이 넘쳐났지만 며느리의 눈에 차는 물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쌀가게 앞을 지나며 쌀값을 물어보았으나 엽전 한 잎으로는 한 줌도 사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가격이었고 비단 가게나 그릇 가게는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상인들은 젊은 새댁이 엽전 새잎을 들고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다니자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쯧쯧, 저댁 며느리가 살림을 영 모르는 모양일세. 저 푼돈으로 뭘 하겠다고. 하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장터 구석구석을 누비며 자신이 찾는 물건이 있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며느리의 발걸음이 한 허름한 잡화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게 주인 할아버지가 졸고 있는 그곳에는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잡동사니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곳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품 안에 작은 보자기 하나를 소중히 안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저녁놀이 붉게 물들 때쯤 며느리가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에서 서성이던 아들은 색시가 빈손이나 다름없는 작은 보자기 하나만 들고 오는 것을 보고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 색시 쫓겨나게 생겼네. 하인들도 안타까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지만 며느리는 당당하게 시아버지가 계신 사랑방 앞으로 가서 고했습니다.
아버님, 분부하신 물건들을 사왔습니다. 김진사가 방문을 열고 나오자 며느리는 마당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김진사는 며느리의 손에 들린 작은 보자기를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엽전 성냥으로 무엇을 사왔느냐? 그것으로 이 넓은 마당을 채울 수 있단 말이냐? 며느리는 조용히 보자기에서 첫 번째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가느다란 지프로 꼬아 만든 긴 새끼줄 뭉치와 종이로 만든 작은 등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하인들에게 새끼줄을 풀어 마당의 가로세로로 촘촘히 엮어달라고 일렀습니다. 하인들이 영문을 모른 채 시키는 대로 새끼줄을 마당에 얼기설기 엮어놓자 며느리는 그 위에 종이 등을 매달고 불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캄캄해지던 마당에 은은한 등불빛이 퍼져나가며 그 그림자가 마당 구석구석까지 드리워졌습니다. 아버님, 엽전 한 잎으로 산 새끼줄과 등입니다. 등불의 빛과 그림자가 마당을 가득 채웠으니 이것으로 마당을 채우라는 말씀을 이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진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물리적인 물건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빛과 그림자로 공간을 채운다는 발상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김진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자 며느리는 곧바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방을 가득 채워보겠습니다. 며느리는 보자기에서 두 번째 물건을 꺼냈는데 그것은 바로 향나무를 깎아 만든 작은 향초 하나였습니다. 며느리가 향초에 불을 붙이자 그윽하고 깊은 향기가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방 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김진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그 향을 음미했습니다. 엽전 한 잎으로 산 향초입니다. 이 그윽한 향기가 방 안 틈새까지 빈 곳 없이 채웠으니 이 또한 아버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까? 김진사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내 평생 이런 지혜는 처음 보았다. 참으로 놀랍고도 기특하구나. 김진사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만 남았습니다. 그래, 마지막 하나는 우리 식구들의 배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것이라 했지. 그것은 무엇이냐? 며느리는 다시 밖으로 나가 하인들에게 큰 솥에 물을 끓이라고 일렀습니다. 물이 펄펄 끓자 며느리는 보자기에서 마지막 남은 물건,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말린 미역 한 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엽전 한 잎으로 산 마른 미역입니다. 물에 불리면 그 양이 몇 배로 불어나니 온 식구가 배불리 먹고도 남을 것입니다. 며느리가 마른 미역을 끓는 물에 넣자 미역은 순식간에 불어나 솥을 가득 채우다 못해 넘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구수한 미역국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자 김진사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내 졌다 졌어. 내가 이토록 명석할 줄은 미처 몰랐구나. 김진사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너야말로 우리 집안을 일으킬 복덩이로다. 이제부터 곳간 열쇠는 물론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내게 맡길 터이니 마음껏 내 뜻을 펼쳐보거라. 그날 밤 김진사의 집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끓인 미역국을 온 식구들과 하인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까지 배불리 나눠 먹으며 며느리의 지혜를 칭송했습니다. 어수룩한 남편도 벙글벙글 웃으며 아내 자랑에 여념이 없었고 김진사는 며느리를 얻은 것이 천하를 얻은 것보다 기쁘다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김진사의 전폭적인 신뢰 속에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게 되었고 집안은 날로 번창해 갔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평화롭던 김진사의 집에 뜻하지 않은 위기가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내려왔다는 한 젊은 선비가 김진사의 집을 찾아왔는데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고 말투에는 거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대뜸 김진사를 찾더니 자신이 낸 문제를 풀지 못하면 이 집의 모든 재산을 내놓으라며 억지내기를 걸어왔습니다. 김진사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으나 소문을 듣고 달려온 며느리가 그 선비 앞을 막아서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 내기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거만한 표정으로 뒷짐을 지고 있던 한양 선비는 아녀자가 감히 남정네들끼리의 내기에 끼어든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부채를 차르륵 펼쳐 붙이며 김진사를 향해 비아냥거렸는데 집안의 사내들은 다 어디 가고 며느리를 내세우냐며 혀를 차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또렷한 눈망울로 선비를 직시하며 말했습니다. 도리에 어긋난 내기를 걸어 남의 귀한 재산을 탐하려는 분이 어찌 대장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제가 그 도전을 받아들일 자격은 충분합니다. 며느리의 당찬 기세에 눌린 선비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이내 거만한 태도로 조건을 걸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내는 3가지 문제를 며느리가 풀지 못한다면 김진사의 전 재산은 물론이고 농과 간문서까지 모두 내놓아야 하며 반대로 며느리가 이긴다면 자신은 깨끗이 물러가고 다시는 이 고을에 발을 붙이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진사와 아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지만 며느리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내기를 수락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로 김진사의 마당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이 기막힌 대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의기양양하게 첫 번째 문제를 냈습니다. 내 너의 재주가 꽤나 쓸만하다 들었으나 이것은 쉽게 풀지 못할 것이다. 지금 당장 불에 타서 재가 되었으면서도 꼬을 수 있는 새끼줄을 만들어 오너라. 불에 탄 재로 새끼줄을 만들라니 재는 손만 대도 바스라지는 법인데 그것으로 줄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역시 한양 선비의 문제는 다르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하인에게 집 한 단과 소금물 그리고 넓은 판자를 가져오라 일렀습니다. 며느리는 먼저 짚을 진한 소금물에 푹 담가 절인 뒤 그것을 꺼내어 꼼꼼하게 새끼를 꼬았습니다. 그리고는 젖은 새끼줄을 판자 위에 올려놓고 바짝 말린 다음 불을 붙여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짚이 타들어가자 사람들은 안타까운 탄성을 질렀지만 불길이 사그라들고 난 뒤 판자 위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소금물에 절여진 짚은 불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태가 고스란히 남아 하얀 재가 된 상태로 새끼줄의 모양을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판자를 들어 선비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자, 여기 불에 타서 재가 되었으되 형태가 남아있는 새끼줄입니다. 선비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의 기지에 감탄하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예상치 못한 일격을 당한 선비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는 서둘러 두 번째 문제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이기겠다는 듯 품속에서 아주 작고 구불구불한 구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9번이나 굽이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구곡주라는 귀한 구슬이었습니다. 재주가 비상하구나. 허나 이번에는 어림없을 것이다. 이 구슬은 구멍이 9번이나 꺾여 있어 그 어떤 명주실도 통과하지 못한다. 지금 당장 이 구슬의 명주실을 꿰어보거라. 선비의 말대로 구슬 구멍은 너무나 좁고 구불구불하여 바늘은커녕 실끝조차
밀어넣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김진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며느리를 쳐다보았고 남편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구슬을 받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마당 구석에 있는 개미굴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하인에게 개미 한 마리와 꿀, 그리고 고운 명주실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며느리는 잡아온 개미의 허리에 명주실 끝을 조심스럽게 묶은 다음 구슬의 한쪽 구멍 입구에 꿀을 살짝 발라두고 반대쪽 구멍으로 개미를 밀어 넣었습니다. 꿀 냄새를 맡은 개미는 좁고 구불구불한 구슬 통로를 따라 꼬물꼬물 기어가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반대쪽 구멍으로 개미가 머리를 쏙 내밀고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개미를 잡아당기자 개미 허리에 묶인 명주실이 구슬을 관통하여 따라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난제를 해결한 며느리가 실이 꿰어진 구슬을 선비에게 건네자 선비는 털썩 주저앉을 듯이 놀라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이런 방법이 있었단 말인가. 선비는 이제 더 이상 낼 문제가 바닥났는지 아니면 며느리의 기지에 완전히 기가 질렸는지 입술만 파르르 떨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부의 쐐기를 받기 위해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선비에게 정중하게 제안했습니다. 선비님, 저도 선비님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 질문에 대답하신다면 저의 패배를 인정하고 재산을 내드리겠습니다. 이미 2번이나 진 선비였지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귀가 솔깃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마당에 서 있는 늙은 소나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 소나무는 우리 집안의 수호목입니다. 선비님께서 저 소나무가 앞으로 몇 개의 잎을 더 피우고 언제 죽을지 그 날짜를 정확히 맞춰주십시오. 천하의 이치를 통달하신 선비님이시라면 이 정도는 아시리라 믿습니다. 선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다 한들 자연의 섭리와 생명의 수명을 어찌 인간이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까? 선비가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못하고 얼굴만 붉히고 있자 며느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사람이 학문을 닦는 이유는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물며 눈앞의 나무 한 그루의 운명도 모르는 것이 인간이거늘 어찌하여 선비님께서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재물을 탐하여 남의 귀한 가정을 파탄내려 하십니까? 진정한 지혜는 남을 속이고 빼앗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남을 헤아리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며느리의 준엄한 꾸짖음에 선비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 되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의 명쾌한 논리에 감동하여 환호성을 질렀고 선비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해 그 길로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도망가는 선비의 뒷모습을 보며 김진사는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고 아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진사의 며느리는 고을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에까지 지혜로운 며느리로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김진사는 약속대로 며느리에게 곳간 열쇠와 집안의 모든 살림 권한을 넘겨주었고 며느리는 특유의 알뜰함과 지혜로움으로 집안을 더욱 번창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단순히 재산을 불리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흉년이 들면 곡간을 열어 굶주린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명쾌한 판결로 해결해주며 덕을 쌓았습니다. 어수룩했던 남편 또한 지혜로운 아내의 내조 덕분에 점차 사리 분별을 배우고 학문에 정진하여 훗날에는 과거에 급제하여 고을 원님이 되었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김진사는 늙어서 손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며느리가 처음 시집왔을 때
풀었던 3가지 수수께끼와 오만한 선비를 혼내준 무용담을 들려주는 것을 가장 큰 낙으로 삼으며 평온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집안에 지혜로운 여인이 들어오니 가문이 일어서고 온 동네가 평안해지는구나. 김진사의 며느리가 보여준 지혜와 용기는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진정한 부와 행복은 곳간에 쌓인 쌀가마니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깃든 슬기로운 생각과 따뜻한 마음씨에서 나온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김진사댁 식구들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